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동해상을 향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새 정부의 출범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주도권을 갖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오늘 오후 2시 7분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발사체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600km, 고도는 60여 킬로미터로 탐지됐습니다. 발사 위치는 함경남도 신포 해상. 최근 SLBM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된 곳입니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15번째 무력 도발이고 지난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핵을 먼저 쓸 수 있는 퍼스트 스트라이크 능력을 높이겠다라는 의도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관련된 무기 체계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여 남북관계 주도권을 갖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핵무력 강화가 비말이 아니다. 핵무력 강화를 통해서 남쪽과 미국 측의 이런 대북적 대외 정책 폐기라는 그러한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겠냐.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미사일 발사 실험이 끝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번째 핵실험 준비를 마칠 것 같다고 미국 정부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27일 민간 위성에 촬영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진입니다. 2018년 5월에 폭파된 뒤로 여전히 붕괴돼 있는 3번 갱도 바로 옆에 새 입구가 뚫려 있습니다. 그 주변엔 조립식 창고 등 건물 8채가 들어섰고 건물 사이사이에 돌더미가 널려 있습니다. 파란 지붕의 지휘본부 앞엔 화물 차량 한 대가 주차돼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핵실험을 진행한 적이 없어 내부가 양호한 상태인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데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정황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assesses that the DPRK is preparing its Punggye retest site and could be ready to conduct a test there as early as this month, which would be its 7th test. 또 이 같은 평가가 북한 당국의 공개 입장과도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는데 단순한 말의 위협에 그치지 않고 실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는 20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북한은 핵실험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미국은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21일 전후로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대화의 공백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 미국이 확인까지 했는데 오늘 SLBM까지 북한이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더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권희진 국제문제 전문기자와 함께 북한의 의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권 기자, 네. 먼저 오늘 발사된 SLBM 그리고 미국이 예고한 핵실험, 이 두 가지 사이에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일주일 전에 선제적인 핵 공격까지 언급한 적이 있었죠. 네. SLBM이나 ICBM은 사실은 핵탄두를 실어서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비싼 미사일에 재래식 탄두를 탑재해서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 네. 특히 SLBM은 공격을 당했을 때 핵으로 반격하는 수단으로 대개 여겨집니다. 반격 수단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SLBM 발사는 핵을 통한 반격 능력이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 당국은 북한이 작년 10월 당시와 같은 소형 SLBM을 발사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SLBM 발사는 핵실험이나 ICBM에 비하면 중국이 묵인할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해서요. 남한 새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신경 쓰고 있는 중국의 입장도 고려해서 북한이 수위를 조절하는 것일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핵실험을 한다면 지난 2017년 네. 6차에 이어서 7차 핵실험이 될 텐데요. 특히 이번 실험에 어떤 의미를 가진다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마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핵실험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남한도 또 한편으로는 단거리 미사일이나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경량화된 전술 핵무기의 개발을 시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남한도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노출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경량화된 핵무기의 단거리 발사 실험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일에 방한을 하는데 그때 맞춰서 핵실험할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박지원 국정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중요한 행사가 있는 시점을 택해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효과를 높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네. 분석이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북한이 핵실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는 있겠지만 한반도의 긴장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을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범죄 정보 수집을 명분으로 검찰총장의 친위대 역할을 해온 정보부서는 그 부작용 때문에 폐지 수순을 밟아왔는데 정반대로 이를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선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한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범죄와 상관없는 판사 동향을 수집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든 것도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이었습니다. 1999년 만들어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정치권과 관가, 재계 등 동향을 광범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에서 수사정보 담당관실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총장의 눈과 귀, 친위대 역할을 해오면서 결국 폐지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순기능 중심으로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수집 없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뼈만 남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부작용을 방지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역행인데요.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상 권한 나눠야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도 폐지를 하는 게 맞고 수사기능, 정보기능 나눠야 되는 거고. 검찰의 수사 기소분리법에 대해선 국민 피해가 우려돼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정부가 없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전문 조직도 다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기간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건희 여사가 제보 내용을 한동훈에게 전달하라 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김 여사와 지시받을 관계가 아니고 받은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받을 당시 협조하지 않은 휴대전화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냐는 물음에는 기본권이 정치 공격에 무력화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며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이강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비서관 인사가 이번 주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검찰 출신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면서 전위원회에 배치됐는데 민주당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거냐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비서관 인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건 친윤석열계 검찰 출신 인사들의 발탁입니다. 법률의 주진우 전 검사, 인사기획관의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인사에는 이원모 전 검사가, 공직기강에는 이시원 전 검사가 내정됐습니다. 과거 청와대로 치면 인사 민정 라인을 모두 검찰 출신들로 채운 겁니다. 게다가 이들 모두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 수사를 했거나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근무한 연이 있습니다. 주진우 전 검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이원모 전 검사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했고, 이시원 전 검사는 당시 좌천됐던 윤석열 당선인과 대구고검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특히 이시원 전 검사는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았는데도 발탁된 겁니다. 여기에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최측근이었던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은 대통령실의 안살림을 관장하는 총무비서관에 내정됐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이어 검찰 일색인 비서실 인선은 검찰 공화국을 분명히 한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을 대검 부속실 또는 대검 청와대 출장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핵심을 검찰 라인이 쥐고 흔드는 구조입니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시원 전 검사의 임명은
공안 통치로 회귀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날을 세우고 있어 논란은 가열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틀 전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는데요. 한국 영화를 가장 먼저 세계에 알렸던 원조 월드스타의 너무 이른 영면에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여인의 잔혹한 인생을 담아낸 영화 씨바지로 1987년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강수연.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의 영화를 전 세계에 알린 첫 쾌거였습니다. 아니 이게 이러다가 타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예 안 타겠지요. 그랬었는데 확정됐다는 얘기를 딱 듣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2년 뒤 임권택 감독과 다시 호흡을 맞춘 영화 아재 바라아재. 비구니 역할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결정은 연기에 대한 그녀의 진심과 장인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이 작품으로 모스크바 영화제 최우수 여자 배우상까지 거머쥔 강 씨는 명실상부한 월드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상을 타는 거 역시 중요하지만요. 그 배우가 어떤 연기를 해서 관객들한테 보여주느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불과 10살이었던 1975년 영화 핏줄로 데뷔한 그녀는 당시 충무로에는 드물었던 아역 배우로 다양한 연기 경험을 쌓아 나갔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처녀들의 저녁 식사 등을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상까지 담아내는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으며 문화행정가로서도 보폭을 넓혔던 그녀는 9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인 연상호 감독의 새 영화 정의를 끝내 보지 못하고 영면했습니다. 33년 동안 계속 어떤 때는 친구로 아니면 또는 부녀 간과 같은 관계로 만나왔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돼서 너무 갑작스레 찾아온 병마를 이기지 못한 한국 영화의 가장 큰 별. 연기 잘하는 할머니 여배우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너무 빨리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앞으로 주말마다 뉴스의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보고 묻고 또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새 코너 다녀왔습니다. 손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순서죠.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좀 밤늦게 택시 잡아보셨나요? 진짜 대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잡기가 어려운가요? 네, 먼저 강남역 앞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 새벽 1시쯤인데요. 이 시각에도 도로에 차들이 참 많은데요. 네, 빈택시 한 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저렇게 몰려들죠. 네. 아유, 결국 잡지 못했군요. 여긴 어딘가요? 네, 어린이날 새벽 합정역 앞입니다. 네. 강원 가요? 네, 좀 멀리 떠나서 갈 수 있어요? 안 가요? 신림동이요. 파주. 이 시각이면 버스도 지하철도 다 끊겼을 시간인데. 대학교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그 통금 시간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 학생은 결국 통금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택시가 안 잡혀서. 다급하니까 저렇게 도로 한가운데까지 와서 손을 막 흔들죠. 이거는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아저씨 맨날 빈차라고 하면서 네, 그야말로 전쟁 같은 상황이죠. 저희가 360도 카메라를 택시 위에 설치하고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해가 지면 오히려 잠에서 깨어난다는 홍대 입구. 어둠이 짙게 깔리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신림 가세요? 여기 안당 얼마예요? 안당. 취재진이 택시 한 대를 미리 빌려뒀는데요. 이거라도 태워달라며 취객들이 몰립니다. 신청 가는데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촬영 중이에요. 그러니까 촬영하시는 거 알겠는데 그냥 태워주시면 되잖아. 네? 택시가 잘 잡힐 길목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라도 잡아야 합니다. 안 잡히고 다 예약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따릉이 타기로 했어요. 원래 술 먹고 자전거 타면은
아, 근데 좀 몇 시간 늦었나? 네네. 비틀비틀 위태롭게 달립니다. 법적으로 음주 자전거도 단속 대상입니다. 어떤 택시기사는 예약등을 켜놓고 손님을 가려받는다는데요. 서울시 단속반이 출동했습니다. 지금 예약등을 켜시고 계신데 안산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갖고 여기서 금방 내리셨어요. 단속원이 확인하러 다가가면 황급히 달아나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택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회사가 있는 상암까지 택시를 불러보겠습니다. 30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비교적 멀지 않은 거리여서인지 택시를 수십 번 불러봐도 잡힐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대 앱을 통해 택시를 부른 건수는 운행 중인 택시 대수보다 5배가량 많았습니다. 그 많던 택시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갔을까요? 택시 회사로 다녀와 보겠습니다.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한 택시 차고지입니다. 멀쩡한 택시 수십 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보험료 등을 감당하지 못해 말소시킨 택시까지 포함하면 약 120여 대가 쉬고 있는 겁니다. 택시는 남는데 운전할 기사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까만색이 이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차량인데 이만큼 기사가 부족한 상태이고 코로나 상황이 결정타였습니다. 심야 승객이 사라지자 기사들이 떠나갔고 한때 230명이 넘던 이 업체 기사는 지금 75명까지 확 줄었습니다. 실제 법인 택시 기사 수는 코로나19 직전인 지난 2019년에 비해 30%나 줄었습니다. 운전대를 놓은 기사들은 어디로 갔을까? 6개월 전 택시를 몰았던 김근표 씨는 이제 배달 일을 합니다. 소득 문제 때문에 그만두게 됐고요. 그때 10시간을 일해서 200을 벌었다면 현재는 6시간을 일하고 200을 버는 그런 셈인 거죠. 돌아가실 생각은 없어요? 네, 전 전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젊은 기사들은 떠나고 남은 고령의 기사들은 야간 운전을 꺼립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그래도 오토바이 같은 거 타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이렇게 남아서 좀 하는 것 같고요. 택시 기사들이 돌아올 방법은 없는 걸까? 기사들 수입을 보장해 주려고 산학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하는 나라가 일본뿐이 없어요, 사실은요.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리스제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요금 인상입니다. 기본 요금 3,800원을 7,000원까지 대폭 올려야 한다는 게 택시 사업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벌이가 안 되고 힘들다고 기사들이 관두는 것 같아요. 요금이 빨리 올려야 돼서 기사들 처우 개선이 많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택시비를 공공요금처럼 관리하는 정부 입장에선 받기 어렵습니다. 대신 심야 전용 택시 3,000대를 추가 투입하고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1시간 늘리기로 했습니다. 효과가 바로 나타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택시 대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남성이 은행 현금 지급기를 동시에 여러 대를 쓰면서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모습은 아니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수상하게 생각한 시민이 신고를 하면서 보이스피싱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주택가에서는 화재 사고가, 바닷가에서는 스노클링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구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은행 자동화기기 코너. 오른쪽 현금 지급기를 작동하던 한 남성이 뒤를 흘끼 쳐다보더니 왼쪽 기기로 옮겨갑니다. 한 손에는 현금 뭉치를 들고 있습니다. 오른쪽 기기에서 명세표가 나오자 잡아 빼더니 다시 왼쪽 기기의 화면 버튼을 누릅니다. 잠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남성의 가방을 조사하자 수많은 입금 영수증과 현금 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없는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다녀. 저 알바해갖고 버는 돈 모아놓은 모아놓은 돈이 이렇게 빳빳해요?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같은 날 서울 시내 세 군데서 피해자들로부터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뒤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금 지급기 여러 대를 쓰는 걸 수상하게 본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차례 이제 입금하는 모습을 보고 시민이 수상히 여겨서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쯤 서울 구로구의 연립주택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집에 살던 일가족 3명은 불길을 피했지만 50대 남성이 1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 집안이 거의 다 탔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2천만 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났고 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무선 선풍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바다에선 스노클링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남 통영의 한 해수욕장 부근에서 32살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지만 숨졌고 앞서 오후 2시쯤에는 제주시 한경면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36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이재명, 안철수, 대선 후보급 인사들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면서 6일 지방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 의뢰 전략공천을 받아들인 이재명 상임 고문이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오늘 SNS 출사표를 던지자 분당 갑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자신과 붙어보자며 날을 세웠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확정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오늘 SNS를 통해 밝힌 출사표에서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지방선거 어려움은 대선 패배에 따른 자신의 책임이고 이를 타개하는 건 역시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썼습니다. 대선 패배로 민주당이 어려워진 만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결자 해지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넷 팬카페에도 무한 책임을 질 테니 함께 해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고문에게 총괄 선대위원장도 맡긴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서울과 대전에서 본격적인 선거 지원에 돌입했습니다. 민생을 팽개치고 공약을 파기하는 윤석열 정부에 당당히 맞서 서울 시민의 인권과 생계와 직장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2의 대선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오늘 성남 시의원 후보 사무실 개소식을 시작으로 지역구 누비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 교회 안랩을 지었다며 분당과의 인연을 강조한 안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고문을 겨냥해 여기서 자신과 붙어보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고문께서 직접 시장을 하셨고 지사를 하셨던 이곳에 와서 저와 함께 제대로 진검승부를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도 안 위원장의 분당갑 출마에 길을 터줬습니다. 박민식 전 의원 등 이미 공천을 신청한 인사들이 있지만 안 위원장이 추가 등록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공관위는 또 인천 계양을 지역구도 이재명 고문에 대항할 중량급 인사를 찾기 위해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쿠바의 5성급 호텔에서 폭발이 일어나 확인된 사람만 2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세기에 지어진 역사적인 건물인데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로 순식간에 허물어졌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발음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며 건물을 뒤덮습니다. 연기가 잦아들고 먼지가 가라앉자 벽면이 다 허물어져 뼈대만 남은 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너져 내린 시멘트 더미는 건물 아래에 있던 차들과 도로를 덮쳤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낮 12시, 쿠바 수도 아바나의 5성급 호텔 사라토가에서 강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Siento una explosión seca, una sola ¡pum! Y veo que los cristales empiezan a rajarse y a caer. Y de momento una nube blanca de polvo que 폭발로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금까지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해 20명 이상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될수록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 유출이 폭발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가스 탱크를 실은 트럭이 액화 천연가스를 호텔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Pero en ningún caso ha sido una bomba ni ha sido un atentado, como ya salieron medios internacionales, de manera muy perversa a confundir y a tergiversar. Ha sido sencillamente un accidente. 폭발 당시 호텔은 보수 공사를 하던 중이어서 투숙객은 없었지만 호텔 직원과 공사 중이던 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호텔은 쿠바 의사당 건물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 주요 인사들이 자주 묵는 유명한 시설입니다. 특히 19세기에 지어진 역사적인 건물로 코로나로 위축된 관광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새 단장을 마치고 2년 만에 다시 문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병원에 한 번 다녀오시기가 참 어렵죠.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지자체가 조금 특별한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찾아가는 병원 버스인데요. 내일 어버이날을 맞아 행복 드림버스의 하루를 이지호 영상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 시골길. 코로나19로 2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행복 드림버스가 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복 드림버스 운영을 합니다. 많은 분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 와겠어. 지나가 차 혼자 간다 하시는 분. 깍두기 죽고 걸어왔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저희들이 의료 취약 지역인 경로당을 돌면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 검사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고. 아무래도 이렇게 시골에 하시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혈압이나 뭐 혈당이라던가 이런 게 좀 관리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하고. 그 집이 다리가 거스건당해서 침 맞으러 왔어. 나아지신 것 같으세요? 시방 맞아놓은 게 모르겠어, 시방. 내 맘대로 잘라버려? 머리가 너무 많이 기르셨어. 아따 오늘 제대로 이뻐지시겠네. 그렇지 잠시나마 이렇게 농촌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힘을 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재능 기부하면 보람도 있고. 안 올라겠는데 오기를 잘했어. 오랜만에 이렇게 한데 모이니까 흥이 절로 나는데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벌써 집으로 돌아갈 시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모두 건강하세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등판 때마다 불운했던 프로야구 기아 양현종 선수가 오늘은 천신만고 끝에 시즌 2승에 성공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빼어난 투구에도 불구하고 평균 2점이 채 되지 않는 득점 지원으로 1승밖에 올리지 못했던 양현종. 하지만 오늘은 초반부터 기아 타선이 터졌습니다. 이래 선두타자 류지혁의 솔로 홈런에 이어 2회엔 황대인이 투런포를 터뜨리는 등 초반 넉 점을 뽑아내며 양현종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양현종도 위력적인 체인지업을 앞세워 한화 타선을 틀어 막았지만 4회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속 안타를 허용한 데 이어 폭투가 나오면서 2점을 내줬습니다. 6회 노시환에게 솔로 홈런까지 허용하며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3진으로 급한 불을 끈 양현종은 한 점차 리드를 지킨 채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6이닝 4실점으로 올 시즌 가장 많이 점수를 내줬지만 양현종은 시즌 2승에 성공했고 역대 네 번째 150승 고지에 1승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SSG 폰트와 키움 안우진, 강속구 투수 간 맞대결에선 폰트가 웃었습니다. 안우진이 최고 시속 159km의 강속구를 뿌리고도 5회에만 3실점하며 무너진 반면 폰트는 절묘한 공 배합으로 7회까지 삼진 6개, 무실점 투구를 펼치며 시즌 4승에 성공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손목 부상으로 재활을 해오던 탁구 신유빈 선수가 6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피더 시리즈에 출전한 신유빈. 손목 부상 이후 6개월 만에 복귀전인데요. 특유의 시원시원한 공격으로 한수알의 미국 안젤라 관을 몰아붙입니다. 결국 26분 만에 4대0 승리로 16강 진출. 패한 상대 선수는 물론 코치까지 신유빈 선수와 함께 사진 찍자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아직 약간의 통증이 남아있어 100% 몸 상태는 아니라지만 기분 좋은 승리로 새 출발을 알렸네요. 신태용 감독과의 맞대결에서 또 한 번 승리한 베트남 영웅 박항서 감독 이야기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동남아시안게임 축구 조별리그 1차전에서 만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후반 시작과 함께 베트남이 몰아붙이는데요. 탄탄한 조직력을 선보이며 어느새 2대0. 박항서 감독도 아이처럼 기뻐하네요. 반면 어이없는 실수로 한 골 더 내준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 표정은 굳어지는데요.
결국 지난 대회 결승 맞대결에 이어 베트남이 또 한 번 3대0 완승을 거둡니다. 거리 응원에 나선 베트남 국민들도 난리가 났는데요. 박항서 매직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번엔 북미 아이스하키입니다. 보스턴의 득점에 홈팬들 신이 났어요.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는데 안전 펜스가 무너지면서 심판 위로 떨어졌어요. 응급처치를 받고 들것에 실려 나가는데 큰 부상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 경기 심판들의 순환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얼음 정비를 마치고 나가던 직원과 정면 충돌하는데요. 아픔을 참고 일어서는 심판, 오늘만큼은 극한 직업이네요. 마지막은 메이저리그입니다. 아쿠냐 주니어 쳤는데요. 쭉쭉 뻗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스윙 후에 중심을 잃고 넘어졌었군요. 살짝 민망할 수도 있었지만 홈런 앞에서 그게 뭐 대수인가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주말 계절의 여왕다운 날씨였죠. 내륙에선 구름 사이 따스한 햇살에 쾌적한 바람까지 불어줬는데요. 어버이날인 내일도 가족들과 바깥에서 시간 보내실 때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도 더 낮아져서 더운 감 없이 활동하기 괜찮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과 달리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씨는 아니지만 뚜렷한 비 소식도 없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경북 북부 내륙 곳곳으로만 빗방울 정도가 스칠 수 있겠고요. 청정한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오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 전국이 종일 흐리겠고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새벽 시간 남부 내륙으로는 안개가 다소 짙어지겠고 경남 해안으로는 바람이 거세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늘해서 서울 등 전국의 기온이 1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전 2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아집니다. 남부지방도 대구가 21도에 머물겠습니다. 기온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로만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7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